패권 전쟁의 향방은 진짜 항상 의외의 변수들이 정말 패권의 향방을 바꿨거든요. 세상에 50% 이상 실리콘밸리 은행이 여기다 투자를 해? 이게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잖아요. 미국 국채가 무너지면 진짜 미국의 달러화의 어떤 베이스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돈 풀면 진짜 무섭게 증시가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푼 만큼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게 또 딱 푼 만큼 그래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 패권 전쟁이라는 게 진짜 이 향방을 알기가 정말 힘든 게요. 항상 우연히 모든 걸 결정할 때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영국하고 스페인이 패권 전쟁을 할 때 그때만 해도 이제 스페인이 패권 국가였고 영국이 사실은 변방의 약소국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칼레 해전에서 맞붙었을 때 진짜 모두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이 전쟁은 스페인이 무조건 이긴다. 왜냐하면 그때 스페인 함대 별명이 아르마다, 무적의 함대. 이거였거든요. 무적 함대를 어떻게 영국이 이기겠냐. 그 당시에 영국은 이 조잡한 상선들 있잖아요. 이런 거 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스페인보다 배 척수는 훨씬 많은데 문제는 다 요만한 진짜 조그만 이런 상선들 모아서 이렇게 막 나간 겁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물론 굉장히 전략적으로 영국이 이 해전을 잘했고 다 했는데 그래도 이 패배를 스페인이 다시 이제 교훈 삼아서 또 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함대가 몇 번 이렇게 영국한테 괴롭힘 당하다가 이게 북해 쪽으로 북해가 워낙 풍랑이 센데 이 북해 쪽으로 돌다가 그때만 해도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그래도 전력을 그대로 회복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요게 북해에서 태풍이 부는 바람에 그냥 다 침몰해버리니까 이게 영국이랑 한번 싸워본 다음에 그때 교훈으로 다시 재기해서 또 싸울 수도 있었던 건데 영국한테 침몰당한 배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물론 계속 지긴 했어요. 지다가 에이씨 정말 짜증난다. 북해로 돌자 이러다가 그만 다 침몰해버렸는데 그래서 다시는 못 이길 정도로 괴멸당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패권 전쟁 저는 지금 미국이 훨씬 더 유리하고 훨씬 더 강력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제 세계 역사를 보면 패권 전쟁의 향방은 진짜 항상 의외의 변수들이 정말 패권의 향방을 바꿨거든요. 이번에도 이게 진짜 묘한 게 사실은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야, 이게 진짜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에 중국 금융 상황이 결코 미국보다 나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중국도 뭐 지방 정부가 사실은 파산 위기였죠. 그렇죠. 아마 이게 자본주의 국가면 한 10번은 파산됐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의 이제 체제가 워낙 특수하기 때문에 그냥 지방 정부가 파산한 걸 그냥 그 지방 주민들이 그냥 떠안고 그냥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파산했더니 다른 나라였으면 이거 파산을 해야 정상인데 그냥 지방 정부의 모든 복지 지출 다 줄이고 그야말로 난방도 못할 정도로 올겨울에 뭐 예를 들어서 동북삼성에서 난방이 잘 안 될 정도로 진짜 그냥 주민들이 진짜 추위에 떨고 정말 괴로웠는데 파산은 안 했어요. 왜? 그냥 주민들이 참고 그냥 감내하니까요. 이게 중국의 시스템이 사실은 위기가 요인이 이미 이만큼 있는데도 불구하고 찍어 누를 수 있는 어떤 국가적 시스템이 좀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게 이제 뭐 자본주의의 어떤 활력이나 이런 것들 훨씬 강점이지만 이게 또 전쟁을 할 때는 꼭 그렇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스파르타처럼 전체주의 국가가 아테네를 막 누를 수 있어요. 자유민주 국가의 어떤 그런 아테네를 누를 수 있는 것처럼 패권 전쟁은 또 다른 향방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래서 야, 이거 금융 전쟁만 벌어지면 미국이 그냥 거의 판판이 중국을 깨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그 시점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한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사실 영국하고 이제 한국이 대충 이렇게 휩쓰니까 다음번에 이제 신흥국이 무너질 차례. 근데 뭐 중국은 아닐 것 같고 중국은 뭐 체제로 누를 거고 그래 그러면 어딜까 사실 제가 꼽고 있던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꼽고 있던 나라들이 한숨 다 돌린 거죠.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자, 중국도 한숨 돌렸지만 망할 뻔했던 나라들이 다 조금씩은 이제 약간의 온기를 느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파산을 하면서 이제 닷새 만에 미국의 은행 3개가 파산을 한 건데요. 이제 문제는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게 진짜 큰 문제였던 게 자, 다른 자산에 위험 자산에 투자를 했다가 망한 거면 특수 케이스니까 그까이까 뭐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미국의 국채를 투자했습니다. 그것도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그냥 제일 안전하다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은 여기다가 그냥 올인 투자를 한 거죠. 50%가 넘으면 세상에 한 은행이 한 자산에 50% 넘게 투자해. 이건 정말 그 부산 투자에 완전히 깬 거죠.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요 얘기를 잠깐 드리면 도대체 미국 은행인데 왜 이러냐. 첨단 금융기법 그래야 되는데 도대체 미국 은행이 왜 이렇게 하수나 하는 짓을 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은행 전체 지점, 은행 개수 말고요. 은행 지점의 개수가 6,000개거든요. 6,000개. 미국은 은행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은행 개수? 은행 개수가? 네. 은행의 개수가 5,000개에 육박합니다. 아, 엄청 많네요. 이거 지점 개수 아닙니다. 은행의 개수가. 그러니까 미국은 이 전통이 좀 달라요. 이게 좀 뭐 여러 가지 지방자치제가 너무 발달한 거죠. 주정부가 다 따로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옛날엔 돈도 다 다른 거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미국의 첨단 금융기법은 메가뱅크나 그런 거지 골드만삭스나 뭐 이런 투자은행들 이런 쪽이나 그런 거지 일반 은행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규모가 너무너무 작은 겁니다. 은행이 4천 몇백 개인데 이게 어떻게 첨단 금융기법으로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해가 안 가는 투자. 아무리 미국 국채가 좋다 한들 그게 안전하다 한들 세상에 50% 이상 실리콘밸리 은행이 여기다 투자를 해? 이게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실리콘밸리 은행은 단순한 생각을 한 거죠. 이거 제일 안전한 게 이거라는데? 무위험 자산이라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은행이 4,000개가 넘다 보면 맨파워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런 황당한 짓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유명한 은행들, 대형 은행들에만 인재들이 몰리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황당한 투자를 하는데 해필이면 이게 바로 미국 국채라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산이 무너진 거면 미국에서 큰 신경을 안 썼을 텐데 미국 국채가 무너지면 진짜 미국의 달러와의 어떤 베이스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무너지는 것만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었냐? 양적 완화는 결코 아니다. 계속 얘기를 해요. 그렇죠. 양적 완화 아니라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로 이게 돈을 많이 풀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얼마나 했는지를 보려면 이제 이미 경제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렇죠. 이 연준의 대차대조표상의 총 자산을 보면 됩니다. 이 연준이 지금 이 대차대조표상의 총 자산이 8.9조 달러예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미국 역사에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근처에도 없었어요. 근데 이 8.9조 달러나 돈을 풀어놨으니 이거 안 되겠다. 물가도 오르고 달러화 위기 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요걸 간신히 1년 동안 8.2조 달러로 줄여놨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7천억 달러를 간신히 줄여놨어요. 이거 진짜 이렇게 줄이는 과정에서 주가 폭락하고 막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양적 완화로 돈 풀면 주가 오르고 양적 완화했던 돈을 시중에서 끌어당기면 무조건 주가 떨어지는 거 이거는 그냥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이 7천억 달러나 이걸 회수를 하니까 그동안 금융시장 진짜 안 좋았죠. 그렇죠. 근데 이거 각오하고 다 이렇게 돈을 걷어들였던 이유는 물가 잡으려고 그러고 달러 패권 지키려고 그런 건데 이게 문제는 뭐냐? 국채가 흔들려. 다른 것도 아니고 미국 국채가 흔들리니 할 수 없이 돈을 다시 뿌린 겁니다. 얼마를 뿌렸냐? 7천억 달러를 제가 1년 동안 간신히 줄였다 그랬잖아요. 이 중에 4천억 달러를 다시 뿌렸습니다. 그럼 이제 양적 완화 겨우 3천억 달러 한 셈이에요. 이러려고 1년 동안 이렇게 고생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자, 이 4천억 달러를 다시 시중에 뿌렸는데 이거 양적 완화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양적 완화라는 표현은 제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을 제가 존중해 드릴게요. 그렇지만 제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지 고민하다가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스텔스 양적 완화라고. 양적 완화 아니라니까. 좋아, 그럼 스텔스라고 불러줄게. 국채 팔지 말라고. 요번에 국채 팔지 말라고 진짜 신신당부한 거죠. 효과는 아주 직효약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금리 인하 따위는 진짜 비교도 안 돼요. 양적 완화는 진짜 직접 쏴주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이 금리를 낮춘다는 건 초단기 금리나 이 어떻게 이걸 해보겠다는 거지. 그렇지. 양적 완화는 그냥 전체를 움직이겠다는 거라서 그냥 지켜야입니다. 그래서 국채 시장, 미국의 국채 시장을 한 방에 안정시켰고요. 그리고 이거 덕분에 자, 돈보다 정직한 게 없거든요. 돈 풀면 진짜 무섭게 증시가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푼 만큼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요게 또 딱 푼 만큼 그래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그래서 제가 하는 방송에서 경제한방에서는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게 한동안. 근데 이게 그렇지. 문제는 돈 풀어서 오른 건데 돈 풀어서 오른 건 그만큼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패권의 약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주가가 일시적으로 오른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오른 것이냐. 이게 나중에는 결국은
다 나중에 다 미국이 짊어질 짐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니 자, 지금 상황에서 요걸 보시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렇게 흔들리면서 돈을 풀었단 말이죠. 그럼 미국 주가만 끌어올리느냐? 일시적으로는 이게 정말 전 세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동안 일종의 이런 거죠. 이 연준에서 돈을 회수하는 그 상황에서 빙하기가 왔었는데 돈을 일시적으로라도 풀어주니까 간빙기가 왔어요. 그게 미국 금융시장에서 항상 이렇게 스피로버로 해서 넘친다 그러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넘쳐나가서 다른 나라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누가 여기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느냐? 일단 중국이 지었고요. 야, 우리도 어려운데 쟤네가 돈 푼다, 야. 그럼 우리도 조금 숨통이 트이네? 이렇게 된 거고, 또 하나는 간당간당했던 나라들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나라들이냐면 중국의 1대1로에 있었던 나라들이 좀 간당간당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중국, 이것도 중국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이런 나라들이 망해가니까 할 수 없이 중국에서 여기에 돈을 천문학적으로 또 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도 살고 또 여기다 돈을 주는 중국도 또 숨통이 트이고 그래서 그랬던 3월 말 그리고 4월 한 아주 극초반까지는 그 현상이 일어났었던 겁니다.